책은 보람과 기쁨으로 영혼이 만족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실패보다는 성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지 오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저술하신 이 책 천지성공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인류가 알아야 할 진정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전기훈 수호사님과 도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성공이 아니라 천지성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뜻이 담겨 있나요? 예, 세상에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천지성공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공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와 함께하는 성공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공에는 천지라고 하는 그 핵심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천지, 하늘과 땅에 대해 완전히 생각을 다르게 할 때 성공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성공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선 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안경전 정산도 종도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이고요. 정산도 도전의 도전 강독 시리즈로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성공편으로 나온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 책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성공에 대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그 천지 성공에 대한 화두를 우리들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성공하는 인생의 바탕이 되는 이 천지 대자연의 변화 법칙, 변화 질서,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가서는 그 천지 성공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강정잔 상제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영화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잖아요. 네. 삶과 죽음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은 앞으로 오는 새 문명의 청사진, 설계도, 그리고 그 세계에 가게 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은 앞으로 오는 새 세상의 세계 시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장은 그러면 그런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그걸 미리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그 세계를 스케치를 해보고 네. 천지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 그런 실천 방안으로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장 중에서 오늘 제 1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호사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는 게 사람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세상에는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종합해서 보면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책 제목처럼 이 성공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 관중석에 보면은 그 관중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큰 그 카드 액션 해놓은 거 보셨죠? 네. 그때 월드컵 때 우리 국민들은 참 행복했죠. 개인적으로도 행복했고 나라도 행복했고 도둑들도 야 이날만큼은 우리가 휴업을 하자 할 정도로 참 행복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꼈는데요.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권력이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인사말에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세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면 행복한가 이런 것을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부자가 되니까 실제로 행복해지더라고 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그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행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한계가 있군요, 어느 정도.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의 행복이 그만큼 감소를 하더라. 마치 이제 시소처럼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죠. 네. 상대적인 거. 뭐 권력을 쥔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공과 행복이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건가요? 행복은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뭐 상대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인생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 말고 정말 참된 성공, 무너지지 않는 성공 이런 것을 이 책에서는 천지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공은 우선 나 자신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네. 하면 된다, 꼭 된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선명한 목표,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누구나가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좀 용기도 얻고 희망을 얻어서 또 새롭게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예를 들면 자연 환경, 네. 또 인간 환경, 뭐 인간 관계들, 그 다음에 문명의 환경, 뭐 이런 것을 묶어서 이제 천지 대자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성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 천지 대자연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내 노력이 허사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공,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지자연과 함께하는 성공이라야 된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무엇보다도 때를 잘 만나야 된다.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예. 네. 뭐 요즘 말로는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또 운때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때를 정확하게 알 때 성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두꺼운 이 겨울옷을 입고서 여름에 아무리 잘 되기를 한다고 해도 일단 힘들잖아요. 네. 그 얇은 옷 입고 겨울을 못 나는 것처럼 이 자연의 때를 알고 거기에 순응할 때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천지의 때를 알고 그다음에 천지와 함께하는 성공. 이것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함께 영원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에 해당할까요? 예, 한마디로 지금은 네. 인류가 일궈온 문명의 대전환기, 또 자연의 대변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예, 지금 그 지구촌에는 한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뒤흔드는 그런 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이런 자연재해, 자연재앙의 문제거든요.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알프스의 빙하도 녹고 저기 안데스 산맥의 빙하도 녹고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한 기후 변화가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고 지금은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섬뜩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08년도에 이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서 이제 북극이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2만 5천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항로가 개통이 되니까 이것은 뭐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차지하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자들이 경고하기를 이 북극의 빙하가 봉인하고 있던 이런 메탄가스층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그 피해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남북극이라고 하면서 지구의 냉장고와 같죠. 집에 냉장고가 가동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음식이 막 썩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구의 냉장고가 고장이 나게 되니까 그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뭐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폭우, 뭐 100년 만에 홍수, 뭐 100년 만에 태풍 계속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그 기상 이변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후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뭐 당장 열이 나고 막 몸에서 이상한 막 현상들이 생기죠. 2도가 올라가면 3도 올라가고 이러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없어지고 안데스에도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려서 물 부족 현상을 엄청나게 겪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 있죠. 정글. 그 나무들이 사라지고 사막과 초원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문제들은 참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물에 대한 건데 불의 재앙도 무섭습니다. 불.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면 지구 안에 있던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화산 폭발도 되고 지진으로도 이렇게 드러나죠. 지진 발생 빈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5초, 10초 만에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과거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지진을 겪은 한 여성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단 5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단 5초 만에 just 5 seconds.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한 말을 생각을 해보면 5초 전과 5초 후는 뭐 엄청난 그런 대변혁을 겪은 그 여성의 그 충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죠? 재작년 3월 11일 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나미가 이렇게 쫙 시커먼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그때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쓰나미를 피해서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남편은 앞장서 가고 그 아내는 뒤따라가다가 아내는 못 따라가가지고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을 부르면서 그 시커먼 쓰나미에 그냥 남편 이름 부르다가 그냥 그 시커먼 물구덩이 속에 파묻히는 거를 그걸 눈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남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참 얼마나 큰 충격과 그런 것이 오래 갔을지 이런 거를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사능 유출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km 반경 30km 이내는 300년 동안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이런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어디까지 퍼져나간지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살던 주민들은 강제 대피를 해서 수용소에서 지금 그 아주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끝에 장면이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더욱이 절망적인 것은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에 가서 이런 유전적인 변화들을, 그런 변이를 일으켜서 뭐 백혈병이 걸린다든지 암이 걸린다든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먹는 것, 먹거리 바다에서 나는 거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지금 수입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들이 많죠. 일본에서 수입된 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남북극의 빙하가 높고 이 불의 재앙 이런 것들,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학자들은 문명 변화의 가장 큰 변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변수. 과거에 6,000년 전에도 중앙아시아에 큰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 인구 이동, 집단 이동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명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자연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불과물에 대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진과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의 대재앙도 있지만 이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이 전염병의 문제. 이게 참 심각하죠. 수년 전에 이제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질병과 인간이 대립했던 적이 있죠. 그때는 다행히 많은 의학자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적은 피해를 받고 넘어갔지만은 바이러스는 지금도 필사적으로 쉬지 않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변이를 계속하고 있다. 의학자들은 그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은 리허설에 불과하다. 이건 연습 게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의학 발전이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전염병은 과거에도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1차 대전을 종식할 정도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그 사망자를 내면서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흑사병 같은 경우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흑사병의 돌 때의 그 장면인데요. 이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으로 해서 중세의 문명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천연두 같은 경우는 중남미 문명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도처럼 다가왔다가 그 다음 파도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끊임없이 오면서 동서양 문명을 판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쟁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딸이 군인인 아빠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전쟁이 뭐예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 군인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전쟁이 뭐냐고 하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 이 인류는 잠시도 이 전쟁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로 하는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 지금은 내성이 생겼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밥 잘 먹고 살고 있죠. 전쟁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에 이제 강원도 고성, 금강산 밑에 사셨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복한 집에 딸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탄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30년 넘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산가족 찾기를 해서 살아남은 가족 몇 명을 찾았거든요. 그 6.25 전쟁은 저희 집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이 전쟁 같은 경우도 뭡니까? 갑자기 다가와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질병과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전쟁과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위기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 문명의 위기 또한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현대 문명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로서 돌아가고 있죠. 네. 이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해서 이 문명에 많은 혜택을 주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자극을 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후유증 그리고 그 때문에 그런 그 한계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존 자본주의 또는 생명 자본주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데 아직도 그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서 한 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지금은 그게 전 세계로 금방 퍼져나가죠.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즉각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후유증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우리들이 이제 살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참 높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0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2011년 통계를 보면 1년 동안에 약 15,000명 이상.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분 만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더라고요. 참 모두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이제 쭉 이야기한 것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면의 편안한 성공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껏 자연현상기관이 봐왔던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신종플루와 사스 같은 전염병,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바로 자연과 문명의 대변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했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변화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100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 큰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전 세계로 퍼지고 그리고 그 강도, 파괴력도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앞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자연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참 엄청난 문제거든요. 너무 이제 어두운 이야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절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과 문명의 대전환기다. 전환기라는 말은 새로운 상황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정산도 도전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그 2편 13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예, 살 기운과 죽을 기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네. 이것이 천지 대세를 제대로 보고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그 과정들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과정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되는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열쇠다 하는 그것을 아주 전곡을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러한 위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문명사적인 변화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뭐 하늘과 땅, 뭐 우주적인 이런 그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을 뭐 밥 먹고 뭐 직장 생활하고 가족과 지내고 하는 이런 작은 시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막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는 눈을 크게 떠서 이 변화의 규모가 큰 규모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세의 변화에 눈을 떠야 된다. 네.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 질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해서 보게 되면 아, 자연의 변화는 왜 일어난다. 그리고 뭡니까 문명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왜 일어난다. 전염병의 어떤 창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어떤 뭐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 이런 그 대세의 흐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것을 파악을 할 때 새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성공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가오는 새 세상의 이야기, 새 이야기를 들려주실 그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분은 19세기 말 우리 동방 한반도에 강세하신 강정산 상제님이라는 분입니다. 상제님이라고 하면 조금 뭐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로부터 이 동방에서는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을 상제님이다라는 그런 게 표현을 쓰면서 호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시성을 가지고 이제 정산이란 호를 가지고서 오신 상제님. 그렇게 이제 강정산 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오는 새 질서, 새 문명의 탄생에 대한 새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가오는 세상의 틀을 이렇게 미리 짜두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 상생의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상생이라는 말은 이 강정산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이 문명사에서 이렇게 쓰신 그런 단어거든요. 네. 상생. 그래서 강정산 상제님께서 들려주신 상생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새 문명의 새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상생이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포항 호미곶에 가면 상생의 손이라고 해서 큰 조형물도 세워놨더라고요. 예,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네. 그 상생의 손.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누구의 손일까? 왜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저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생이란 말을 사회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거는 공생의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 네. 그다음에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의미로 상생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상생의 본래 의미는 남을 잘되게 한다. 남을 잘되게 한다. 그리고 남을 살린다.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아주 성숙한 깨달음이죠. 네. 그리고 이런 변혁 속에서 뭐 이런 이제 사고를 당하고 뭐 어려움을 겪고 할 때 그 속에서 인간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것을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상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증산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앞으로 다가오는 새 문명의 질서, 그것을 이제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상생의 질서로 우주를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을 하고 또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고 하는 이런 그 상생의 틀 속에서 우리 인간도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상생의 뜻이죠. 네. 남을 잘 되게 한다, 남을 살린다는 이 상생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호사님께서 이 상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아직까지 상제님 하면 아직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강증산 상제님은 새로운 문명을 설계해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면서도 알려지지 않고 연구되지 않은 그런 분이거든요. 화면에 나오죠. 예. 이분이 이제 7살 때 이미 이제 천재에 대한 깨달음을 시로도 표현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조화를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기행 이적도 부리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분을 그냥 신인이다, 신인,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일제시대 때 이제 보천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요. 동서양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동서양 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그 희대의 부흥가가 이 차경석이라는 분이거든요. 약 10여 년 만에 700만의 신도를 규합해가지고 당시 일제사회에 민족 종교 운동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이분의 아버지가 차치구라는 분입니다. 전봉준 장군과 함께 동학혁명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거를 꿈을 못 이루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개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 차경석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요. 만나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서 거기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런 동서양 종교사에서 없는 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보시면 김구 선생이 나오죠. 김구 선생 백범일지를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소문으로 퍼져나가던 이야기가 뭐냐면 남조선에 신인이 나타나셨다. 남조선에. 그러니까 조선이 있으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조선에 신인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뭐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고 군산 앞바다에서 뭐 지나가는 배를 못 가게 멈추시고 뭐 별의별 그 신비한 내용들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적을 보면서 이분은 단순히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이 세상 전체와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구상을 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강정산 상제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진단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천지성공에 나오는데요. 예, 거기 이제 온 천하가 하는 부분 나오죠? 네.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무궁한 선경을 열려 하나니. 예,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서 무궁한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현대 문명의 종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이 말씀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병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지를 뜯어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걸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이런 파격적인 선언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천지를 뜯어 고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이런 총체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면 이런 혁신적인 진리, 그리고 천지의 틀을 막 바꾼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성숙한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하늘 땅의 문제를,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고개가 사실 끄덕여집니다. 온 천하가 병들었다. 이 증산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천지를 뜯어 고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하늘과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도 병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어항에 물이 썩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물고기가 병이 안 들기가 어렵죠. 막 그것처럼 이 어항의 물을 깨끗하게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천지의 질서를 뜯어 고쳐서 제대로 이렇게 그 바탕을 깔아놓은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성공을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병이 들었냐? 왜 어항에 물이 썩었습니까? 항상 물을 깨끗하게 놔두면 되지. 안 썩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강정산 상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천지성공 책을 한번 볼까요? 3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예,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강정산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병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간 과정을 거쳐왔다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숙기를 맞이하였다. 자, 이 천지의 가을의 때를 말씀해 주신 성자나 철인이 없습니다.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천지와 인간 변화의 대세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을 뚜렷하게 진단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천지 성공이라는 것은 천지가 성공한다는 말이죠. 천지가 성공한다. 네. 그러면 천지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지는 자기의 자식과 같은 인간을 낳아서 기르고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때가 바로 그 성숙기, 이 가을의 때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 가을의 때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한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 가을의 때에 천지의 열매가 되는 것이 인간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죠. 그래서 이제 천지의 가을철을 맞았으니 인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천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수호사님과 함께 도전 성구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도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도전은 이 천지성공 이야기의 원전입니다. 이 강정산 상제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기록한 경전이 바로 이 도전이거든요. 동양과 서양에 보면은 여러 경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경전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쭉 거기에서 이렇게 다 퍼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봄, 여름, 철 성장 과정에서 경전을 가지고 가을에 문화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문화를 여는 경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전을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새 문명의 사회상, 그리고 그 꿈의 사회, 참 멋진 이야기들, 새로운 세상의 주제,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 대세의 변화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70억 인류가 이 도전을 전부 집집마다 한 권씩 놓고서 다 읽어봐야 될 그런 경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병든 하늘과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 그리고 그 상제님 천지공사의 원전인 이 도전에 천지공사의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천지성공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사님,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도담을 나누면서 이 천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네. 정산도의 안온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지가 뭔지를 몰라. 인간은 대자연에서 생겨나서 살다가 저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참 들었습니다. 자, 하늘이 저 푸르고 푸른 저 하늘, 땅이 이 딱딱한 지구 땅덩어리, 그렇게만 보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정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거든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단순히 기계적인 물리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 객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땅이라는 것은 인간과 더불어서 이 우주 역사의 주체로서 늘 우리 인간과 교감을 하고 끊임없이 그런 교감을 하는 그런 성령적인 존재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천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요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인간의 뿌리, 근원과 같다. 뭐 천지성공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니라. 천지 알기를 부모 알듯이 하라. 이 말씀도 도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다. 이 천지라는 것은 인간의 근원이고 뿌리고 부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천지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라는 자식이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런 성숙한 가을이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지 부모도 이제 성숙을 해서 이렇게 제자리를 잡고 네. 그렇게 나면 인간이라는 자식이 천지를 부모로 알고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고 천지 부모의 이상을 실현해주고 네.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런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인간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진짜 천지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인간 성공론의 완성, 네. 인간 성공론의 극치가 바로 천지 성공이다. 천지 성공으로 완성이 된다.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야 지구촌과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천지를 뜯어고치기 위해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일련의 이야기와 선천 후천에 대해서 수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